반갑습니다.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가정법 파트가 시작됩니다. 샘플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샘플 수업을 총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수업 시간이고요. 사실 가정법 수업을 제가 계획을 하면서 많은 좀 고민이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가정법 하면 벌써 좀 머리를 아파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가정법도 일단은 CJ 일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고요. 그런데 직설법이랑은 어떤 식으로 틀린 거고 용어도 특히 어느 정도 가정법을 공부하셨던 분이면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완료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 왔다라는 것을 그리고 기존의 문법책에서 봐 오셨을 거예요. 그럼 이런 용어의 문제가 뭐냐면 직설법에도 그 용어가 사용되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직설법은 사실을 전달하는 시제를 직설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사실을 전달하는 그 시제와 가정법에서 용어가 혼동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에 대한 암기를 그냥 무작정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냥 가정법의 전체적인 이프절과 주절을 구분해서 그런 동사 형태나 문장 구조를 암기해서 어떻게 해석상 가정의 의미면 답을 맞히면 되겠지 하고 그냥 개념, 말 그대로 원어민들이 가정법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를 하고 있고 직설법과 가정법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암기를 하거나 단순하게 용어 정리가 안 된 상태, 용어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가정법을 공부하게 되면 많은 혼돈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샘플 수업을 하는 이유도요. 기본적인 전체 틀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메인 수업, 제대로 된 수업 내용, 그 본 수업이 들어갈 때 본 수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존에서 바라보셨던 문법책이나 공부해 오셨던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샘플 수업을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샘플 수업하면서 두 번, 그러니까 샘플 수업을 같은 내용을 두 번을 이렇게 분리해서 한 적은 아마 준동사 파트에서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만큼 가정법의 내용 그리고 가정법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아셔야 된 우리가 흔히 이제 워밍업이라고 하죠. 기본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2회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가정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샘플 수업 오늘 첫 번째 수업의 타이틀에서 보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조동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도 일단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원어민들이 가정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 원서 사전이죠. 캠브리지 그 딕셔너리를 한번 확인을 하면서 가정법에 대한 설명이 영어로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러면서 전반적인 오늘 수업이 제목이 가정법의 원리 이해죠. 가정법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를 할게요. 직설법, 방금 제가 직설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다루겠습니다. 조건문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조건의 문장. 이 조건문도 가정법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건문도 가정법처럼 일단 if라는 접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if라는 접사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if라는 접사에 일단은 포인트 맞춰서 수업을 할 거고요.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 if라는 접사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법까지 제가 다루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죠. 가정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한자식 표현들인데요. 그걸 한국어로 지금 바꿔서 표현한 거죠. 이 직설법, 조건문, 가정법, 용어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법적 용어 자체가 문법을 좀 이렇게 거부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항상 제가 하듯이 영어식 표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직설법을 다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항상 제 수업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시면 직설법이 문법 용어로 indicative, indicative, mood라고 합니다. 조건문은요, 간단하게 조건에 따라 영어로 컨디션이죠.
컨디션이라는 명사에다가 AL, 형용사형 전무에 A를 붙여서 컨디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정법이죠. 오늘 핵심이죠. 가정법. 당연히 용어 정리해야겠죠. 서브정티브 무드가 되겠습니다. 조건문도 무드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겠지만 직설법하고 가정법 같은 경우는 무드라는 단어를 거의 써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조건문은요. 문장의 유형이 한 개뿐이 없어요. 말 그대로 문장 하나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태 꼴 자체가. 근데 직설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제가 무려 12개나 있죠. 가정법도 제가 메인 수업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if를 사용하는 가정법, 그리고 if라는 용어, if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가정법, if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법들이 있는데 여하튼 가정법도 시제 영역이고요. 무려 5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무드라는 표현은 사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분위기란 단어죠. 그래서 이 무드라는 얘기는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드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나의 심정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동사를 통해서 나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 무드라는 용어는 다른 말로 형태, 꼴이라는 form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indicative form, 그 다음에 subjunctive form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이 직설법, 조건문, 가정법의 이 용어를 정리를 왜 해야 되냐? 영어 표현이 여러분들께 이 가정법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이 직설법은요, indicative라는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형용사 자체를 보면요, 지시하는, 그 다음에 직설적으로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이 indicative라는 단어 자체가 직설법은 바로 뭐예요? 사실을 직접 드러낸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을 직접 전달한다. 그래서 핵심은 사실입니다. 사실. fact요. 사실을 직접 전달. 영어 표현을 이해하자. 즉 원어민이 갖고 있는 직설법에 대한 개념을 전달합니다. 원어민 입장에서 직설법이라는 것은 일어난 사실 또는 일어날 사실을 전달하는 시제, 동사 형태다. 왜 제가 동사를 강조하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따 캠브리지 그 딕셔너리를 보면 아실 겁니다. 조건문이죠. 이 조건문은요, 말 그대로 특정 조건에 도달하면, 특정 조건에 닿으면, 특정 조건에 도달하면 예상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상된 결과가 일어난다. 예상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조건문이 뭐라고요? 말 그대로 특정 조건에 도달하면 예상된 결과가 일어난다. 그러면 선생님 조건문은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조건문은 이 조건이 일어날 거라는 전제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문도 직설법의 범주에 넣으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건문도 직설법의 범주에 넣어야 된다. 조건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가정법은 subjunctive mood입니다. 가정법은 subjunctive mood예요. subjunctive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sub라는 단어는요, under란 뜻입니다. 이 junct란 단어가 바로 connect, 연결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이 subjunctive mood는 말 그대로 연결을 시키는데 그 연결 정도가 더 밑에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과의 연결 정도가 훨씬 더 그 기준이나 수준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가정법이라는 이 용어 자체인 subjunctive가 우리들한테 전달하는 개념이 뭐냐? 가정법은 사실에서 아래쪽에 사실과는 덜 연관된 상태야. 사실 쪽에서는 좀 더 떨어진 상태로 연결돼 있어. 가정법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사실과 멀답니다. 사실과 멀다. 사실과 멀다란 얘기를 제가 너무 어렵게 읽죠?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가정법은요, 거짓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가정법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가정법의 핵심입니다. 즉 subjunctive mood가 전달한 거예요. 이거를요, 사전을 보시면 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능성이라는 표현으로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정법에는 반드시 그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샘플 수업의 타이틀에
조동사가 핵심이다. 가정법의 이해는 조동사가 핵심이다라고 제가 해놨죠. 왜 조동사가 중요한 건지 자, 그 수업이 오늘 가정법의 원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사전을 확인해 볼게요. 네, 캠브리지 딕셔너리에 지금 바로 화면을 제가 띄웠고요. 예, 가정법이라는 단어 영어로 아까 제가 서브정티브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서브정티브 예, 쳤고요. 자, 뜨죠? 서브정티브요. 자, 여기 굵은 글씨로 쓰인 메인 글씨를 잘 보세요. In some language, 몇몇 언어의 형태인데요. 여기서 핵심은요, 바로 verb죠. verb. 바로 동사가, 자, 동사의 핵심이다. 즉, 동사의 형태다. 서브정티브는 동사가 어떤, 자, 그 심적 태도, 말하는 사람이 어떤 심적 태도로 드러내고 있는지 동사 형태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A verb form that refers to action that are possibility rather than fact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요? 이 가능성이라는 정도인데 이 가능성이 서브정티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서브가 언더고요. 정크가 연결인데 가능성, 즉 사실이 일어날 가능성의 연결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해석하겠습니다. 사실이라기보다는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죠. 예, 사전 설명에 사실이라기보다는 가능성에 연관된, 그쵸? That are possibility,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에 대한 행동을 언급하는 동사의 형태죠. 자, 그런데 이 가정법은요, 그 가능성의 연결 정도가 현실에, 사실에 가깝냐, 이 사실에 가까운 것을 표현한 게 바로 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if를 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법도 if를 쓰고 조건문도 if를 쓰는데 차이점은 둘 다 if인데 사실의 가능성에 가까우면 이 조건문이 들어가고 조건문은 바로 직설법으로 본다고 했죠. 왜? 사실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 다시 해서 사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약하고 아예 일어날 일이 없는 것들, 안 되는 것들, 불가능한 것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가정법의 메인 핵심이고요. 그것이 바로 동사의 꼴이고 그 동사의 꼴을 결정하는 게 조동사가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동사가 어떻게 서로 연관을 맺는지를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조동사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제 수업이 좀 더 많이 이해가 될 거고요. 혹시나 이 수업을 더 잘 알고 싶으시다면, 가정법을 더 잘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조동사 수업 좀 들어주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설법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인디커티브 무드죠. 예, 사실을 직접 전달하는 시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설법은 원래는 시제 수업 들으셨죠? 12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12개의 시제가 있지만 직설법에서 사실을 전달하는 원어민들이 바라보는 핵심적인 시제는 바로 현재 시제하고 과거 시제예요. 100% 사실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현재 시제의 핵심은 상당히 장시간 동안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부사어죠. always, every day, all the time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항상 현재화되고 있고 사실이 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과거 시제는 벌써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직설법의 핵심은 현재 시제하고 과거 시제고요. 그래서 가정법은 이 현재 시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과거 시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때 쓰는 시제인 가정법 시제 2개, 바로 좀 용어를 쓸게요. 아직 메인 수업은 아니지만 가정법 과거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설명하는 가정법 과거, 과거 사실의 반대를 설명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사실의 반대를 설명한다라는 그 시제가 바로 가정법이고 사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연결관계가 훨씬 더 아래쪽에 가능성이 아예 가능성이 없거나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시제가 직설법에 대한 어떤 상대적 표현으로 가정법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가능성이랑 추측을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가 아니라고 했죠? 가정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조건문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하면 충분히 일어날 게 가능한 추측이나 가능성을 얘기하면 그건 조건문에 해당되고요. 그거조차도 조동사의 영역이고요. 그때는 시제가 핵심입니다. 조동사의 시제를 뭘 썼냐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조동사의 시제요. 오늘 수업의 핵심은 조동사입니다. 그는 play, 논다, he played, 그는 놀았다. 직설법입니다. 바로 직설법 가능성 추측이 전제. 여기도 왜 직설법이라고 하냐면요. 조동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는 현실화될 수 있다.
사시가 될 수 있다는 자, 직설법의 영역으로 봅니다. He will play. 자, 그는 놀 것이다. He may play. 놀지도 몰라요. He can play. 놀 수 있어요. He should, must play. 지금 우리는 가능성이랑 추측이 더 이때는 의무 당위성의 뭐뭐에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should가 추측일 때는 뭐뭐인 게 당연할 것이다. 그는 놀고 있는 게 당연할 것이야. must가 추측. 이거 다 조동사분 수업을 들어보세요. must가 추측일 때는 뭐뭐이 틀림없다. 그는 놀고 있으면 틀림없어라는 뜻이에요. 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 추측하고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조동사 현재의 미래의 사용, 가능성이나 추측의 강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동사 시제가 원래 조동사가 가능성이나 추측의 의미 이외에도 조동사는 다양한 역할로 쓰입니다. 의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어떤 가능이라든지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금지나 의무를 자 표시할 때도 조동사 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거는 지금 법, 즉 직설법과 가정법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특히 가정법과 조건문은 조동사가 가능성이나 추측을 전달할 때 포인트를 맞춰서 사용하는 조동사 역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조동사가 가능성이나 추측일 때는 바로 뭐라고요? 조동사의 시제가 현재냐 과거가 둘 다 가능성이나 추측일 때 시제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외의 다른 변화가 있는지를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정법의 시제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잡힌다는 겁니다. 가능성이나 추측에서의 will, may, can, should는요. 이게 뭐 현재야, 미래야 라는 어떤 표현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추측의 강도가 높다. 즉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과거로 쓰잖아요. 영어에서의 조동사 과거형은요. 진짜로 과거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과거 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he could play가 그가 과거에 놀 수 있는 상황이 놀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정말 놀려고 하려면 놀 수 있었어라는 과거의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나 추측일 경우에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가능성이나 추측일 때는 강도가 낮다. 일어날 강도가 낮다는 겁니다. 즉 시제가 아니고요.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He would play, he might play, he could play는 위에 나와 있는 he will play, he may play, he can play하고 뜻이 똑같아요. 그런데 좀 더 약하게 추측하는 거예요. 원어민들은 추측일 때, 가능성일 때 조동사의 과거형을 강도가 낮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이게 오늘 제가 하는 샘플 수업의 키 포인트입니다. 똑같이 그는 놀지도 몰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자 will, may, can을 쓰는 것보다 would, might, could가 더 약하게 정확히 잘 모르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추측의 강도가 낮을 때 쓴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뭐의 의도는 없습니까? 바로 거짓말로 얘기한다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가정법의 의도는 아직 없는 겁니다.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조동사 자체가 과거형일 때는 과거 시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과거 시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추측이나 가능성의 강도가 낮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과거 시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낼 수 있지만 추측과 가능성의 의미에서 조동사의 과거형요. 의미가 어떤 경우일 때요? 조동사는 추측, 그러니까 다양한 동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경우죠. 조동사를 쉽게 영어로 표현하면 helping verb고요. 좀 더 전문적인 영어로 쓰면 auxiliary verb라고 합니다. 그래서 help verb죠. 동사, 원래 메인 동사, 상태, 그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그 메인 동사에 더 추가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조동사고요. 그러한 추가적인 기능 중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추측과 가능성의 의미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시제 차이가 아닌 시제가 과거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강도의 차이다. 좀 더 강하게 일어난다, 약하게 일어난다. 중요하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공손한 표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처럼 존댓말을 쓰는 어떤 구체적인 조사라든지 표현을 확실하게 쓰는 게 아니라요. 단순히 시제만 바꿔요. 다시 해서 과거형 형태를 쓴다는 얘기죠. 조동사의 과거형. 볼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표현들이에요. Will you mind opening the window죠. 자, mind 하면 이때 저랑 그 준동사 수업을 하셨고요. 소극적 동사, 적극적 동사 있죠. 소극적 동사들은 뭔가를 하는 걸 꺼리고 피하고 이런 걸 했죠. mind가 뭐뭇을 꺼리다 한다네요. 이렇게 소극적인 동사들은 동명사를 목적치 한다고 했죠. 오프닝하고 동명사였습니다. 당신은 창문 여는 것을 꺼리십니까? 다시 해서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mind opening the window 표현 자체도 사실은 예의 있는 표현이지만 이걸 더 예의 있게 하고 싶으면 will you mind opening the window라는 표현을 더 예의 있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would로 바꾼다는 얘기죠. 의미상 차이가 전혀 없어요. 똑같이 창문 좀 열어주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시제랑 과거를 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시제 과거잖아. 그럼 과거에 일어난 거야? 지금 부탁하는 것 같은데? 현재 부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드하고 과거가 오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더 헷갈리게 하고 싶으면요. 지금 좀 창문 좀 열어주겠어요? 라는 단어를 now로 여기다 쓸 수가 있어요. 직설법에서는 이게 틀린 영어예요. 맞죠? 왜냐면 now라는 단어는 직설법은 시간의 부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now는 현재고 현재는 당연히 현재 시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법책을 다양한 문법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나도 문법을 좀 잘해야 하면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뭐 좋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 환영하고요. 제 수업을 들으면서 뭐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면 댓글 같은 거 달아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양한 문법책들이 있고요. 정말 많은 의견이나 견해 그리고 자기 학습법 그리고 공부법에 의해서 뭐 해외에서 공부를 했던 여러 가지 어떤 학습법을 통해서 영어를 이제 전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가정법의 범주를 상당히 크게 봐요. 그러니까 가정법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에서 떨어진 거다, 멀리 있다, 사실에서 좀 많이 낮은 상태에서 연결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서브정티브라는 단어 일단 의미 자체만 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가정법은 단순하게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문법책들이 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직설법에서 사용하는 그 시제의 범주를 벗어나면 그냥 가정법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그러니까 저 같은 견해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설법, 이거는 당연히 그 시제에 맞는, 즉 시간의 부사에 맞게끔 그 시에 썼어. 이게 직설법이라면 분명히 시간의 부사도 맞지 않는 개념이고 의미상 직설법에서 당연히 사용해야 될 시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시제를 쓰면 가정법적으로 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어민들이 가정법을 좀 더 폭넓게 보는 그런 범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도 제가 수업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다 now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now? 지금 창문 열어 좀 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어디 now인데 would하고 또 과거를 썼어요. 이게 매치가 안 되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여기서 would는요? 뭐가 아니라고요? 시제 차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시제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즉 조동사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조동사의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조동사는 이 과거형 우드가 시제가 과거라는 것을 드러낼 경우에도 쓰이겠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라 강도가 낮다. 자기 자신을 더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문을 열어준다는 표현 자체를 더 낮춰서 좀 더 약하게 낮춘다는 얘기는 더 약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더 상대방한테 거칠거나 센 표현이 아니라 약한 표현을 써가지고 나름대로 예의를 표하겠다는 방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이 어떤 전달하는 그 동사의 의미상의 또는 추측이나 가능성이 강도가 높다, 낮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바로 가정법에 그대로 인용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그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볼게요. 추측 가능성의 과거 시제 형태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의문점이 들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과거가 그렇죠?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얘가 분명히 과거인데 과거가 아니래. 그러면 도대체 진짜 추측이나 가능성이 과거일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조동사 자체,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 우리가 이거를 의미 조동사라고 해요. will,
may, can이 다 뜻을 갖고 있죠. 이 의미조동사 자체가 뭐 미래나 현재 뭐 이런 쪽에 시제 표현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will을 would로 바꿨던, may를 might로 바꿨던, can을 could로 바꿨던 어떤 경우에는요. 계속 강조합니다. 추측이나 가능성일 때만 그렇다고 써요. 조동사가 추측이나 가능성일 때는 얘가 현재를 나타내는 조동사이든 과거를 나타내는 조동사이든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추측 가능성의 과거 시제는 바로 보이는 시점보다 한 시제 더 먼저 일어났음을 드러내는 이걸 기능조동사라고 해요. 기능조동사 have를 씁니다. 기능조동사 have를 써서 조동사 현정이나 과거형 뒤에 have pp를 붙여서 이 have pp가 한 시제 빠른 과거임을 드러내도록 추가적인 조동사를 빌려옵니다. 즉 여기서 현재의 과거는 뭐라고요? 아까도 했지만 가능성이나 추측의 정도가 크다 낮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맨 앞에 있는 의미주 동사인 will, may, can, would, might, could를 사용하고요. 가능성이나 추측이 크다 낮다. 그리고 시제를 표시할 때는 요 자체로는 시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will이든 would든 may든 might든 can이든 could든 추측이나 가능성 때는 시제 변화가 없고 추측의 정도의 변화가 있을 뿐이고 시제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는 시제 표시 조동사입니다. 시제 표시 조동사가 영어에 3개가 있어요. have, be, do. 얘들이 지금 조동사입니다. have, be, do. 뜻이 있는 가지다, be, 있다, 이다, 하다라는 일반 동사 비동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시제 표시 조동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능 조동사라고 그래요. 시제 조동사가 3개가 있는데 얘들을 빌려온다는 얘기죠. 그 중에 have 조동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한 시제 먼저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조동사고요. 그래서 have pp를 붙입니다. have played, have played, have played 이렇게 붙여서 조동사의 현재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조동사 현정이나 과거형은 추측이나 가능성일 때, 지금 추측이나 가능성 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정도가 높다, 낮다만 표시한다. 시제는 have pp가 담당한다. 그래서 요 조동사 현재형 과거형 플러스 have pp가 붙으면 시제를 먼저 발생한 겁니다. 먼저 발생을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have가.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체가 과거의 추측이나 가능성이 됩니다. 네, 오늘 그 중요한 샘플 수업입니다. 2회 거쳐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1회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사실 샘플 수업 치고는 오늘 좀 길게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가정법에 대한 개념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긴 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폭우로 정말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샘플 수업까지 좀 잘 복습을 하셔서 두 번째 샘플 수업까지 듣고 정말 메인 수업인 가정법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법 저의 수업을 듣고 가정법이 확실히 이해됐어. 가정법이 이제는 나한테 어려운 그런 문법 파트가 아니라는 자신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